자, 그러면 오늘 아침 뉴스 3 플러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바뀌니까 회사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노랑머리는 좀 아니었죠. 아, 그때는 굉장히 발랄한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후하게 회사가 무게감이 생긴 것 같아요. 회사 전체 분위기가 나 때문에 바뀌는구만. 하루 1아부 자네 저의 생존 전략입니다. 참 자네 옳은 말 잘하는구만. 저는 정론 직필만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있어. 그만해. 넘어가.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첫 번째 뉴스는 근데 첫 번째 뉴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제 그 영국에 네. 그뭐 100조를 쏟아 부어갖고 채권 시장 지킨다고 네. 그거 보면서 김프로님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갈짓자 행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호재야 악재야 이게 시장이 좋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나쁘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어제는 이렇게 뭔가 좋게 반응하고 끝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일인가 그랬더니 하루 만에 또 완전히 반락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출렁거리게 됐는데 이게 전형적인 그 방향성이 없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딱 주어졌을 때 좋은 건가? 그래서 그냥 갔다가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들이 비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면 네. 약간의 노이즈가 생겨도 좀 방향성을 유지해서 가는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좀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데이터들이 좀 중구난방으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뉴스가 전형적인 그런 뉴스예요. 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로 최종 집계를 하면서 2분기 연속 역성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의 기준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그렇죠. 경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전에 뭐 잠정치하고 속보치가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확정치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확정이 됐어요. 이제 2분기 연속 이제 그 마이너스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리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 이전에 코로나19 때 한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다들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게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기 침체다. 외부 충격. 예, 그걸로 인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이번에는 명백하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맞잖아요. 근데 또 이거를 또 그 미국의 행정부도 그렇고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기술적이라고 뭐 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숫자 뭐 기준에는 통과됐지만 뭐 펀더멘탈하게는 아니야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게 뭐 일단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전민경제연구소인데 이게 확정치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장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뉴스 삼은 좀 시간이 짧으니까 네.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분기에 소비 지출이 연 2% 증가한 걸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매달 미국에서는 4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네. 실업률이 3.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만 6천 건이 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데 네. 이게 1만 6천 건이 감소했다라는 건 실업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5개월 만에 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숫자는 경기 침체인데 고용은 강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소비 지출은 증가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기에는 플러스 전환하는 거라고 다들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연준은 또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내년쯤에는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기로만 보더라도 막 갑자기 이쪽에서는 뭐 채권 그 뭐 경기 물가 잡아야 된다고 영국에서 뭐 금리 막 올리다가 네. 갑자기 여기서는 뭐 성장해야 된다고 막 감세 막 하다가 그랬더니 여기서 양적 완화 막 하다가 그랬더니 하루는 주가가 올랐다가 하루는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1,700원 보도 나왔습니다. 환율 1,700원 갈 수 있다. 아 머리야. 우리나라가요? 아 예. 머리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특정해서 증권사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드리는데 한국 증권사예요?
예, 뭐 채권 시장의 아까 이게 공식 전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코멘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채권 시장의 윈도우 드레싱이나 외국인 순매수 계약, 뭐 무역 적자 확대 등을 보면 1,500원까지는 상승할 것 같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외환 시장 개입, 영국의 마진콜까지 쟁점이 되면 신용 문제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1,700원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행복회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네.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 나올 때가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가 막 올랐을 때 막 골드만삭스가 뭐 200불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고점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어디에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석들도 나온다. 네. 사실 단기 저점 징후는 나오긴 나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예요? 어제 그제는 계좌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 이게 돈이 얼마나 남았나 뭐. 아, 얼마나 남았나? 원래 그걸 안 보거든. 아예.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바쁘기도 남았나 하고 되게 그래서 아예 아픈데요. 그냥 평생 갖고 평생은 아니지만 몇 년씩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있는데 그거 뭐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야 이게 어떻게 수익률이 얼마고 이게 지금 여유자금이 얼마 있는지 보게 되더라고. 그때가 보통 저점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됐어. 아, 잡았습니다 저점. 자, 아, 마음대로 그냥 잡으신 예, 거예요. 잡았잖아요 지금. 예, 보셨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예. 자, 그러면 네. 미국의 2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그래서 기술적인 침체에 이제 돌입했다. 요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근데 실업서당 청구도 같이 나왔는데 고용은 너무나 탄탄하더라. 예. 자,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점령지에 대한 주민 투표를 해서 이제 병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기보다는 적당히 요 시점에서 좀 먹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푸틴 그렇지. 대통령의 마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버 세 번 했어요? 네, 절대 안 된다. 아 근데 그것도 진짜 강조하려고 절대로 얘기한 건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지금 죽은 의원이 있어요. 제키 네. 네. 왜 새끼 이렇다는 거 아니야? 제키 어디 갔냐고. 어딨냐, 지키 이미 돌아가셨는데. 지난달 초에 아유, 돌아가셨습니다.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아, 여기- 네버라는 단어를 내가 썼는지 잊어버리고 또 뭐 그런 얘기긴 한데 요즘 저것까지 겹치면 안 되는데 그죠? 미국의 리더십까지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바이오 업체가 또 삼상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아 바이오젠 네. 그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예요? 를 가지고 계세요? 아,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우리라고 하긴 그렇죠. 물론 저 바이오 뭐지 무슨 바이오 에피스. 에피스하고 뭐 이렇게 돼 네. 있기 때문에 뭐 연관성은 없는 건 아니라 그걸 우리라고 표현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거기 삼성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다. 그냥 실수로 넘어갈까요? 아, 미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남태평양 도서국과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주장,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 투표는 완전히 가짜고 모스크바가 조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여기에 더해서 자국 영토를 수호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가 걸리든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푸틴의 의도라는 게 사실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시그널이잖아요. 우리 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요만큼 먹은 상태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곳이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인데 사실 유럽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뭐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지만 뭐 응원이 어느 쪽이 됐든 응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멀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게 태평양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국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역이긴 해요. 제가 PPT로 어느 지역인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호주 옆에 이렇게 있는 국가들 이게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여기가 네, 뭐 네. 파푸아뉴기니라든지 솔로몬 제도라든지 피지라든지 요 지역에 대해서 정프로님 잘 아시죠? 저긴 뭐 제가 전문이죠. 폴리네시아, 뭐 미크로네시나, 멜라네시아 뭐 이런데 멜라네시아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거무시죠. 피부색이 좀 검으시고, 네 그리고 폴리네시아 분들이 조금 더 흥이 많습니다. 네. 정 대표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저도 미크로네시아는 좀 작죠. 미크로네시아 좀 작고요. 저도 그 모르는 걸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아니 또 앞에다 접도가 다 그런 뜻인데 뭐. 형님, 이게 사람들 다 모르는데 그렇게 좀 넘어가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최진영 박사님 방송 진행하시는 어떻게 또 알면 되는 거 아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전 세계 안보가?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사실 미국에서 되게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가서 좀 이렇게 뭐 약간의 구애 활동을 하고 있냐면은 요 지역을 사실 미국에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고 하면서 같은 그렇죠, 편으로 그렇죠.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럼 요 지역 바로 위에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대만을 위시한 우리나라, 일본 엮여 있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1차 방어선이 대만, 한국, 일본 요 라인이라면은 그 타임라인이 여기 태평양, 남태평양 지역의 이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대만 쪽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이 솔로몬 제도를 비롯한 요쪽에서 좀 방어를 또 가서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국 편 들면 고립이 돼 버리는 수가 생겨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이 외부 장관 같은 경우에 피지에서 10개국 도서국가 외교장관 회의를 지난 4월에 개최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유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요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또 손을 내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남태평양 국가에다가 한 1조 한 1,600억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대사관도 지금 한 6개 정도 되는데 9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여기에가 또 그 미국 어선의 조업을 요 참치협정에 따라서 여기를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을 하면서 도서국에서 10년간 6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 8천억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명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이 또 지구 온난화로 물에 잠길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명분으로도 한 1억 달러 또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4억 달러 규모 정도는 민간 투자로 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태평양 쪽에다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저는 불안했습니다. 유럽 전쟁 근데 다음 이제 중국이 돈 쓴 만큼 효과를 못 얻더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 정서를 이해를 못 하네. 맞아요. 네. 우리가 돈질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돈 쓰고 욕 먹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아요. 저쪽에도 언젠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늪볼 한번 봤는데 네. 통간지 어딘지 뭘 큰 걸 지었어요. 아무도 이용 안 하고 있어. 예.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을 때도 사실 그 지역에서 그런 거 지으면 제일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도 하고 일자리도 얻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면 또 중국 사람들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일 다 그렇죠. 하고 네. 그럼 실질적인 경제 그리고 그러니까. 밥도 그 앞에다가 차이나타운 만들어가지고 네. 다 거기 가서 먹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서는 조금 민심을 못 샀던 측면이 있어 1대1로는 보입니다. 내가 볼 때 상당히 후유증을 남기고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보시죠.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이강수 의원님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 인터뷰가 100만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루 만에 30만이 좀 넘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둔화에 대해서 뭐 어떤 면으로든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원희룡 장관은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도 높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오는 걸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슬쩍슬쩍 내놓는 부양책들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지난번에 이미 둔화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자잘한 정책들 조금씩 쓴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반전이 소용없다. 되진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재건축과 관련해서 약간은 완화적인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타겟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게 그 서울, 강남 같은 재건축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그쪽에서 환호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방이나 수도권 중저가 단지가 감면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돼요. 네. 그 감면액의 골자를 보면은 면제 금액이 지금까지 3천만 원이었는데 한 1억 원 정도로 상향을 하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부담금을 좀 감면해주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좀 요약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전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로 갔던 거를 이게 초과 이익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부과 기준의 현실화 개선안이 있고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르는 감면안이 있는데 여기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면 기간에 따라서 감면폭이 좀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니까 부가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가 84곳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38곳이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32개 도시 중에 21곳이 면제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가단지 수가 좀 많이 면제가 되면은 뭐 좋은 건가? 그러니까 지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대구 같은데 들었잖아요. 뭐 지금 뭐 난리던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재건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이 마무리가 돼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 뭐 굳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여기가 과연 이걸 가지고 그 재건축을 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서 1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감면폭이 뭐 별로 안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뭐 한 지난 7월에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 7억 7천만 원 예상액 부담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감면 비도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게 되면 8,500만 원이 감면이 돼요. 최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한 10% 정도 감면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7억 7천 내야 되는 사람한테 뭐 한 8,500 정도 깎아준다고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걸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감면율이 좀 더 높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합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1주택 하신 분들은 나는 그냥 갈래요. 나는 저기 재건축 할래요. 라고 하더라도 한 2, 3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정책이 나오기는 했는데 뭐 그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의 평가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그 뭐 지방이 침체된 것에 대한 어떤 시그널 정도를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어제도 뭐 이광수 의원하고 뭐 토론 아닌 뭐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이나 뭐 부동산 뭐 아주 미시적인 거 막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자주적으로 한 게 결국 10년 동안 올랐는데 금리 오르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국제적인 동조화와 금융시장 컨디션 여기에 좌우받는 거지. 물론 이제 뭐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 예. 약간 좀 허무하더라고. 네? 주택시장에 대한 결국 금리면 이렇게 될 거야. 감론을박을 막 이렇게 뭐 논쟁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금리라는 팩터가 부동산 시장에 직결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금리라는 거를 금리를 올리니까 부동산이 꺾이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금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금리가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환경 변화가 돼가지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전반적인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꺾이더라. 라는 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거기서 뭐 세금 조금 내게 해주고 안 내게 해주고 재건축 이거 조금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가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다라는 얘기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에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